중개계약에 이어서 155페이지 7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단원 넘어왔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보셨던 전속중개계약 제도와 동기동창입니다. 둘 다 1993년 4차 개정할 때 도입이 되어서 앞서 전속중개계약 제도는 8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지난 31회 시험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했죠. 근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요. 8회 시험부터 출제가 되어서 작년 31회 시험까지 거의 매년 출제가 되었어요. 거의 매년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안 나온 해가 있나 보죠. 한 번 안 나온 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문제 나오더라고요. 평균은 쌤쌤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고정적으로 한 문제는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전속중개계약의 정착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책임중개를 실현하고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었었다면,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요, 궁극적으로 공동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이 표현 잠시 후에 조문 속에서 확인해 보실 건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그 정보 교환 시스템을 일컬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정보 교환 체계의 수단은요, 컴퓨터입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도 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검색도 하는 정보 교류 교환 시스템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키워드는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시면 개업공인중개사 지들끼리만 그 뜻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들어가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 들어와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들끼리만의 폐쇄적인 정보교환 프로그램, 이것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 시세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 많죠. 국민은행 들어가도 전국 아파트 시세 다 나오잖아요. 아니면 직방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가요? 아니죠. 그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아니라는 증거는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근 가능한 사이트였다면 그건 정보망 아닌 거죠. 지금 이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교환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관련해서 24조 1항을 보시면 155페이지 24조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그 말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어떻게 한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문장을 읽었으니 질문에 답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조문 내려가서 3항을 보세요. 3항을 보시면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하면서 조문이 괄호 열어 거래 정보 사업자라 한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려면 누구에게 뭘 받아야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괄호 안에 보니까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자, 그래서 정보망 설치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바꿔 말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라고 했죠. 그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라고요? 거래정보사업자고, 그 사이트의 회원 가입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데, 앞서 읽어본 24조 1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왜 그런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냐면 정보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정보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느냐? 그거는 궁극적으로 공동중개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능상의 장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 중개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시면 어떻게 정보망이 그러한 기능상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정보망이 지금 하나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A라고 하는 분이 이 정보망에 접속해 들어가더니 특정한 일동 건물을 매물로서 등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매물 정보를 등록을 정보망에 했대요. 그러면 정보망에 접속이 가능했고 정보망에다가 특정한 일동의 건물을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A의 신분을 알 수 있죠. A 뭐 하는 분이에요? 예,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요, A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특정한 건물을 얼마에 팔겠다고 매물 정보로 등록한 사실만으로도 A씨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어떤 의뢰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의뢰인? 예, 중개 의뢰인인데 A가 들어가서 집을 팔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가 이 정보망에 공개하기 전에 중개계약 체결한 의뢰인은 무슨 의뢰인? 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그렇죠. 아니죠. 도 의뢰인이어야 매도 의뢰인이 팔아달라는 집을 갖다가 정보망에 올렸을 거잖아요. 네, 매도 의뢰인이겠죠. 그러면 매도인이 직접 정보망에 들어가서 정보 공개 못해요? 왜 못해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교환 체계인 거니까요. 자, 근데 어느 날 B라고 하는 분이 정보망에 접속해 들어가더니 정보망에 등록된 많은 매물 정보를 일정한 조건에 맞추어서 검색을 하더랍니다. 정보망에 접속이 가능했고 정보망에 공개된 매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B의 신분을 알 수 있죠. B 누구예요? 예, 개업공인중개사이죠. B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해커입니다. 예, 아니면 해커인 거예요. 북한 해커예요. 정보망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는 건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조건에 맞추어 매물 정보를 검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B와 중개계약 체결한 의뢰인이 누군지 알 수 있죠. 매수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니 매수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가격에 맞는 물건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물 등록으로 떠 있지 않을까 싶어 뒤적뒤적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찾다가 보니까요, A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정보망에 물건을 올린 그 물건이 자기와 중개계약 체결했었던 매수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가격에 얼추 맞더라. 그러면 B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 공개한 A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하겠죠. 그리고 이제 A, B 두 개업공인중개사의 협력적 중개로 저 매도인과 이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한 건의 중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정보망을 통해서 중개가 완성되는 아주 간단한 도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중개는 보통 이런 식이었었다는 거죠. 일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건물을 매도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서 건물 매도 의뢰를 하였어요. 매도 의뢰를 접수받은 C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자적인 중개활동을 통해 그 건물을 사겠다는 매수인을 찾아서 이 C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저 매도인과 이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한 건의 중개가 완성되는 이런 구도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중개 방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한 건의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C개업공인중개사 혼자 중개를 완성했죠. 그래서 이런 중개를 무슨 중개? 아니, 일반 중개는 전 시간에 봤는데 일반 중개는 한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의뢰하고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켜주는 자에게 보수 주는 게 일반 중개고요. 이거 무슨 중개? 아니, 전속 중개는 전속 중개는 방금 전 시간에 봤는데 의뢰인이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배타적 중개 권한을 주는 게 전속 중개고, 지금 프레임이 다른 거예요. 다른 마당이에요. 그게 아니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한 건의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C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 중개를 완성했으니까 단독 중개라고 하는 거죠. 네, 단독 중개. C 단독 중개한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하나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한 건의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A, B 두 개업공인중개사의 협력적인 중개로 인해 거래가 성사된 거죠. 그래서 이런 중개를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요, 우리가 용어의 정의 공부할 때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라고 배웠죠. 그때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했는데 분명히 입법상 표현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사이간자를 썼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 의뢰인 모두에게 다 의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단독 중개도 인정되지만 공동 중개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단독 중개보다는 공동 중개가 활성화되는 것이 정보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 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뭘 도입했다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요, 정보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 등에 지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복도방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하면서 정보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관심이 있어요? 뭔 상관이에요? 그게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돈 벌려고 중개업을 하는 건데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의 문제에서 보면 말이에요. 자, 지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했더니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 나와요. 복비가. 그러면 C는 매매계약 체결되면 매도인에게 얼마 받아요? 100만 원 받습니다. 매수인에게 얼마 받아요? 100만 원 받아요. 왜 이렇게 받냐 하면 공인중개사법이요, 32조에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각 받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균분주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한 건 중개 완성한 C 개업공인중개사의 총 수입은 얼마예요? 200만 원을 지금 C가 벌었죠. 근데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중개보수액은 같겠죠. 그러면 A는요, 팔아달라는 집 팔아줬으니까 매도인에게 중개보수 100만 원 받겠죠. 근데 A가 매수인에게도 복비 받아요? A와 매수인 간에는 중개계약 자체도 없었어요. 자, B개업공인중개사는 사달라고 부탁한 집 찾아서 사게 해줬으니까 매수 의뢰인에게 중개보수 100만 원 받겠죠. 그러나 B가 매도인에게 복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가 되어도 이렇게 중개 완성한 시개업공인중개사는 한 건의 중개 완성으로 얼마 벌어요? 200 벌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개 완성한 A와 B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얼마씩 벌었죠? 100만 원씩 벌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론상 수험생으로 공부하니까 공동중개, 단독중개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현장 실무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이런 표현 안 쓰고 쌍타 쳤다, 단타 쳤다 그러거든요. 아, 오늘은 해가 지록 단타 하나도 못 치고 해가 졌네 뭐 이러잖아요. 그 쌍타 단타가 지금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쌍타 치는 게 무슨 중개예요? 아니죠. 아니죠. 양쪽에서 복비를 먹었으니까 이게 쌍타 친 거지. 이게 쌍타 친 거고 단타 친 게 뭐예요? 예, 공동중개. 근데 시험에는 쌍타 단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공동중개, 단독중개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쌍타 치는 게 좋아요? 단타 치는 게 좋아요? 쌍타 치는 게 좋지. 단타 2번 쳐야 쌍타 1번 친 돈 버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쌍타 치는 게 좋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움켜쥐고 쌍타 치려고 하지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다가 띄워서 나눠 먹겠느냐. 정보망에 공개한다는 건 쌍타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단타라도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도 중개 완성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중개 완성이 가능하다면 선택이 없이 저렇게 중개하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건의 중개가 완성되려면 C가 A로부터 매도 의뢰를 접수를 먼저 받았다면 이 매도인이 팔겠다는 가격에 이 집을 사겠다는 이 매수인을 C가 찾는 작업이 아주 막연한 작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A씨가 매도 의뢰 접수받고 나서 뭐 한 일이 어디 나가서 헤맨 것도 아니고 정보망에서 주 전산망에 접속해 들어가서 팔겠다는 정보를 입력했는 것밖에 없거든요. 정보망이 매물정보창에 뜨는 순간 몇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거래조건교섭에 나서면서 이 거래계약 체결이 이끌어지기 때문에 훨씬 쉽고 빠르게 많은 중개 완성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들 간의 조직화, 능률화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방식의 중개를 고집하던 시절에는요, 한 건에 한 달에 10건 정도 중개 완성이 가능했었네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오픈하고 협력 중개를 해보니까 한 달에 30건이나 중개 완성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200씩 10번 해봐야 2천인데 100만 원씩 30 하면 얼마예요? 3천. 한 달 지나고 나면 1,000만 원 더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도 어쩌다가 덩어리 하나 주워 먹고 가만히 있느니 부스러기라도 막 빨리 주워 먹으면 배가 또 빨리 불러올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동중개가 활성화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도 훨씬 쉽고 빠르게 많은 중개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유리하다는 거죠. 단 이런 정보망을 아무나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하면 안 되니 그런 정보망 설치 운영할 거면 누구한테 뭘 받으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에 요구되는 조건을 확보해야 지정을 받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정의 요건이 5가지입니다. 하필이면 또 5가지예요. 시험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인데. 그래서 지정의 요건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된 자이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일단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이미 신고가 된 자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뭐 SK텔레콤, 뭐 LG U+, KT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하거든요.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런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한 통신회선,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하는 분들을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서비스 같은 게 부가통신사업자예요. 일단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가입이나 이용을 신청받은 가입이나 이용을 신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가 5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500명 이상은 둘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 분포가 되어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았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입법의 의도는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군소정보망이 난립되는 거 막겠다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의 규모로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근데 그 500명 이상이 2개 이상의 시도에 30명 이상은 분포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느 한 지역만을 커버하는 정보망은 만들어질 수 없다. 적어도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지는 광역화된 정보교환 체계로 구축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컴퓨터 운영 체계라고 했죠?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전문 인력 중 컴퓨터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컨텐츠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니까 전문 인력 중에는 부동산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문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거 되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어도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았어야 한다면 적어도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주 전산망에 접속해도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답니다. 자, 이 5가지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인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할 요구되는 조건이 5가지니까 그대로 지문화하면 오지선다형 문제로 내기 쉽죠. 근데 문제는 벌써 8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출제가 되었다고요. 내고 또 내다가 보니까 안 낸 게 없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물론 이 과목 자체가 그렇지만 특히 이 단원에서는 거의 뭐 말장난 같은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4회 기출문제인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다. 잘못된 설명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지문을 구성하면서 정보처리 기능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이래 놓고 틀렸다.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예. 기능사가 아니고 기술사도 아니고 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말장난 같은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몇 해 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를 확보해야 된다. OX?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는 지정을 신청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하라는 거지 회원 가입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486을 갖고 있든 586을 갖고 있든 아무 상관없죠. 뭐 그런 지문들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틀린 지문 있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로 가입 이용 신청을 하려면 지정받으려면 가입 이용 신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몇 명? 500명 이상이면 되죠. 500명 이상이면 되죠. 근데 이거 600명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건데
입법의 의도는 같지만 요구되는 인원이 다른 부분이 저 뒤에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 600명 이상의 회원 개혁 공인중개사가 출석해야 돼요. 근데 그 600명 이상은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도에서는 20명 이상이에요. 그게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편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거기는 600명인데 서울에서 100명 이상, 각 시도에서 20명. 여기는 500명인데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틀린 지문 만들 때는 600명을 여기다가 500명을 거기다가 20명을 여기다가 30명을 거기다가 이렇게 뒤바꾸면서 이제 틀린 지문 만듭니다.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가 이걸요, 2,500명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만들 수도 있고 1,0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 그랬었거든요. 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보통 구법 지문 갖다가 틀린 지문 만드는 거 본 과목 출제위원회 또 상습적인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처음에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도가 도입될 때는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이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야사에 따르면 그 당시 공인중개사 협회가, 지금은 복수협회지만 그땐 협회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로비를 통해서 일반 업체들은 감히 갖출 수 없는 어려운 조건으로 입법을 하도록 로비해서 우리만 해먹어보자,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2,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입이용 신청을 받는데 그게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씩 모아라 그랬었다고요. 그러면 일반 회사 입장에서는요, 거래정보사업자 하고 싶어도 전국에서 2,500명을 끌어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협회야 전국의 지부지회를 통해서 가입이용 신청서 쭉 회람해서 그냥 걷어들이면 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규제 완화 방향으로 2,500명이 1,000명으로 1,000명도 많다고 하니까 지금은 500명까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자, 5가지 지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정 신청서요,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신청서 작성했으면 구비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자, 구비 서류는 따로 외우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정 신청할 때 구비 서류는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 지정의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를 입증하는 서류들이라고 생각하면 지정의 요건에서 추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모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입 이용 신청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모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가입 이용 신청서에는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몇 부 내라는 거예요? 500부 이상 내야죠.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가입이용 신청 받았다는 거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했다는 거 입증하려면 뭐 내면 돼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내면 되고,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 내면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을 하면 되고, 그런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 입증 서류 내면 된다. 지정의 요건을 확보하는 서류가 구비 서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때 어느 한 단원 속에서만 지문 5개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은 훨씬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구비 서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구비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구비서류 있었었습니다. 그 다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내는 구비서류가 있었었죠. 이런 구비서류들 간의 이동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데, 자,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개인은 공인중개사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배우셨어요? 다시, 개인은, 법인 말고 개인은 공인중개사라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오죠?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죠. 두 번째, 법인의 대표자도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오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오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오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고용인이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안 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지금 안 냅니다. 근데 이거 옛날에 다 내야 되는 때였었어요. 내야 되는 곳이었었는데 한 번 개정으로 싹 빼버렸어요. 이제는 등록 신청하는 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는 자가 자격증 사본 내서 입증하는 게 아니고,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그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를 통해 그자가 공인중개사인지를 등록관청이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뺐는데 하나 남겨둔 데가 여기예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내라는 거. 여기는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정 신청은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다른 데는 다 빠졌는데 여기는 있습니다. 여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등록 신청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등록 신청하려면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와 또 뭐 내야 된다 그랬죠? 네, 돈 내야 된다고. 공짜로 등록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되죠.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을 땐 등록증을 재교부받기 때문에 수수료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요, 행정수수료 납부 의무가 또 없어요. 이게 또 다른 절차와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를 보칙편에 가서 다시 묶어볼 거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47조 1항 각호에 따라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가 6번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법은 수수료 내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누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면 그게 다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돈 달랍니다. 그 뭐 신청받고 하면서 지자체들이 돈 달래요. 근데 오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예, 중앙정부 장관에게 지금 지정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형편이 열악하니까 그런 푼돈 수수료 얼마라도 받아 살림에 보타 써야 되지만, 중앙정부는 국세 받은 거로도 차고 넘쳐서 그깟 몇 푼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안 받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여기는 수수료 납부 의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짚어보면 퀴즈입니다. 퀴즈. 이게 정답인데요. 이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것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제출해야 되는 구비서류이기도 했었고, 또 이것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두 개의 구비서류 중에 하나이기도 했으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이 서류는 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이거 하나도 안 낸다니까요. 여기 빼고는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다시, 이것은 등록 신청할 때도 내야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내야 되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내야 되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이 서류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이게 무엇일까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였었죠. 건축물 내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 신청할 때 내야 한다고 했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야 됐었어요. 근데 오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이거 안 냅니다. 왜 안 내냐? 왜 안 내냐?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인터넷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정보망은요, 제곱미터로 표상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굳이 공간을 말하면 사이버상의 공간이 필요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간이 물리적 공간으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긴 없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나열한 것만 해도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야 되는 데가 지문 4개 나오죠. 여기다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시를 정답으로 해서 다음 중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또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구비서류 마련되었다면 지정신청서를 가지고 이제 지정신청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지정신청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았으면 그자가 지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의 요건과 절차의 하자가 없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처분을 하여 지정서를 교부해 줄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처분은요, 지정 신청을 받았으면 30일 이내에 해야 돼요. 지정 처분은 30일 이내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정 처분하고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됩니다. 교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 처분을 받은 자는 이제 이 정보망을 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른바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운영 규정 승인은요, 지정 처분을 받았으면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승인받은 운영 규정대로 정보망 운영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또 유의하셔야 될 게, 국토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았으면 지정 처분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하라 그랬죠. 지정 처분을 받은 자는 운영 규정 승인을 언제까지 받으라고요? 3개월 이내에 받으라 그랬죠. 근데 하필이면요, 30일, 3개월, 30일, 3개월 뒤바뀌어도 33 하겠죠. 30일을 여기다가 3월을 저기다가 뒤바꿔 또 틀린 점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 자, 칠판 보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의 요건이 적합하면 1개월 이내에 지정 처분을 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30일 이내라고 하는 것과 1개월 이내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뒤바뀌면 틀린 지문 되는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1개월 이내에 준다는 게 있었어요. 뭐죠? 배우셨는데? 힌트. 다 지금 그거 하나 받자고 여기 그렇죠.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요,
공인중개사법이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개월이 또 나와요. 저 뒤에 가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1개월이고 여긴 30일이지 뒤바꾸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아까 방금 전 시간에 공부하셨는데요, 11시 25분쯤 아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하라 그랬죠. 그 간격 어떻게?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의 방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근데 몇 해 전에 이런 지문이 출제되었어요. 기출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4일에 한 번 이상은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 통보해야 된다. 기출지문입니다. OX? 자, 조문에는 2주일에 1회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출제위원이 14일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출제했다니까요. OX? X? 어떤 때는 2주가 15일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13일이기도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내라는 표현 똑같은데 2주일하고 14일은 같은 말이에요. 그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바뀌어서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30일과 1개월은 다른 겁니다. 바뀌면 틀린 지문 처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 처분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승인받고 승인받은 운영규정대로 정보망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시면서 지문을 듣고 또 판단해 보십시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시 한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죠. 운영규정 제정은 지정의 요건이 아니었어요. 이미 지정 처분을 받고 거래정보사업자가 된 후, 그 다음에 얼마?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거죠. 동일 수법으로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OX? X잖아요. 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통지받고 나서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하면 되죠. 업무보증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의 요건이 아니었듯이 운영규정 제정 승인도 지정의 요건 아닙니다. 지정 처분 받고 나서 이제 3달 안에 운영규정 승인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래정보사업자예요. 그런 정보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운영의 주체인 거래정보사업자와 이용의 주체인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상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겠죠. 먼저 거래정보사업자인데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운영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정보공개 의뢰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정보공개 의뢰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교환 체계니까.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내용과 다르게 정보망의 정보공개해도 안 된답니다.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공개 의뢰받아도 안 된답니다. 이런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위반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유일한 행정 형벌 사유가 이거예요. 정보공개 방법 위반하는 거. 거래정보사업자의 유일한 행정 형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정보공개 의뢰를 할 때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개 의뢰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8년 된 건물인데 3년 된 건물이라고 공개 의뢰하거나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150제곱미터로 뻥튀기해서 공개하거나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 거래가 성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가 성사된 사실을 통보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정보망에 떠 있는 물건이 거래가 성사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물건 거래 성사되었다고 통보해 주라고 할까요? 뭐 하라고? 내리라고, 삭제하라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도 자기가 운영하는 정보망에 떠 있는 물건이 언제 거래가 성사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망에 떠 있는 물건이 거래가 성사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 주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망과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망과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위반 모르면 무조건 업무정지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주 지엽적이긴 한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지금 제가 2번이나 반복해 말했는데 정보망에 떠 있는 물건이 거래가 성사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물건 거래 성사되었다고 통보해 주라 그랬죠. 예. 어떻게?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했어요. 근데 전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 배우셨는데 휴업 신고했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재개하려면 등록관청에 미리 재개 신고를 해야죠. 그러면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즉시 반환이다. 반환. 재교부가 아니다 하는 건 아까 제가 사무소 이전과 비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환? 즉시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와 지체 없이는 달라요? 달라요? 네. 다르죠. 다릅니다. 일단 글자 수가 달라요. 즉시는 2글자고 지체 없이는 4글자인데 그러면 의미도 달라요? 네. 의미도 다른 겁니다. 네. 입법자가 법을 입법할 때 지체 없이 즉시 다 빨리 하라는 말이죠. 빨리 하라는 말인데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말이에요. 입법을 할 때 그 상황상 어느 정도의 시간의 경과는 용인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라고 입법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의 경과조차도 용인하지 않아야 할 시점에서는 즉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즉시. 그러니까요. 휴업 신고했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중개업하겠다고 지금 재개신고하러 왔다고요. 그러면 재개신고받은 그 자리에서 등록증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갖다 걸어놓고 업무 재개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즉시죠. 근데 정보망에 떠 있는 물건이 거래가 성사되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알려야죠. 근데 그거보다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거래가 성사되었으니까 이제 이어지는 진도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 당사자 입회에 있거든요. 계약서 써줘야죠. 확인설명서 써야죠. 서명 및 날인해야죠. 보증관계증서 사본 챙겨서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체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질문 2개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라야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다. OX. O입니다. O. 두 번째 질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다. 다시 첫 번째 질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라야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다. O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다. 그것도 라야도 오고 라면도 오예요. 라야도 맞고 라면도 맞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 라야 가입 이용 가능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라면 종별이 무엇이든 다 가입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망에 가입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정보망 가입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이 있음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큼은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다고 지난주에 배우셨죠. 사무소가 속한 시도 안에 있는 물건만 원래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 가입하고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 가능한 물건이었었다면 그 물건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광명시 철산동, 여기 철산동 맞나요? 네, 철산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기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죠. 서울특별시 물건도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명시 철산동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했어요. 그리고 정보망을 통해 검색해 보니까 부산광역시 동래구 상가 건물이 매물로 떠 있다. 그거 중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의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지문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하면 업무 지역은 전국이 된다. X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단지 정보망에 가입했다고 업무 지역이 전국이 되는 건 아니고 정보망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건별로 그 물건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명시 철산동에 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원래 경기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죠. 근데 정보망에 검색이 되는 물건이라면 부산시 동래구 상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정보망 가입했지만 정보망에 검색 안 되는 물건은 바로 앞에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상가 건물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건 서울특별시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보망 가입했다고 업무 지역이 전국이 되는 건 아니고 건별로 정보망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를 넘어서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의 운용에 대해서 보셨고 이제 5번째 챕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넘어갑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